2016년이 2023년 같고요. 2017년이 24년 같을 것 같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2016년 초에도 감산이 있었습니다. 1등 기업 빼고는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다 감산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턴어라운드하는 과정이 나오는 거고, 이 과정에서 2017년에 뭐가 있었냐면 데이터 센터, 서버, 채굴 수요가 폭발하면서 반도체가 막 날아갔어요. 근데 지금은 AI 모멘텀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보통 이제 뭐 소위 말하면 한 방을 노린다 뭐 이런 분들은 약간 바이오 쪽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약 바이오 네. 이쪽 투자는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희 하반기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반기는 네. 전반적으로 성장주들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올해는 성장주가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작년과는 좀 성격이 다를 것 같아요. 23년하고는. 네. 왜냐하면 23년에도 성장주가 강세를 보였다가 7월 지나면서 2차전지가 꺾이면서 좀 내려왔는데, 그때의 흐름들을 보면은 내러티브 장세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스토리텔링. 실적도 모르겠고 뭐 아무것도 안 돼도 좋으니까 성장성만 보여줘. 그래서 몇몇 2차전지 업체들은 2차전 관련된 실적이 빵인데도 불구하고 대폭등을 했죠. 그게 스토리텔링, 내러티브 장세라고 보통 합니다. 근데 이 내러티브 장세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필연적으로 넘버스 장세가 옵니다. 숫자가. 네, 실적 확인하는 것들. 이게 확인되면은 다시 탄탄하게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확인이 안 되면 몇 년 전 너무나도 핫했던 메타버스처럼 잊혀지는 테마가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올해는 반도체, 조선, 2차 전지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 올라온다라는 전망이 들어와 있어서 메타버스 같은 선례를 밟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2차 전지도 올라갈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지금 실적 저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1분기냐 2분기냐. 한동안 1분기가 저점이야 그랬다가 2분기인가 이런 분위기고요. 그리고 2차 전지랑 전기차 모멘텀이 가장 강한 나라가 미국인데, 네. 미국이 전년 대비 60% 성장한다고 하는데 거기 누가 등장한다? 트럼프. 그러니까 실적 저점에 대한 논란,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상향하긴 하는데 쭉 뻗어가는 게 아니라 올랐다 싶으면 떨어지고, 떨어졌다 싶으면 올라가 있고, 계속 이런 등락이 있을 거라서 일단은 반도체, 조선, 그리고 인터넷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차 전지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은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분산 투자를 하면 네. 뭐 가장 뭐 이제 적절하고 뭐 좋겠지만, 네. 또 반대로 또 분산을 하기 시작하면은 뭐 사실 뭐 끝도 지수 없죠. 뭐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니까 네네. 결국에는 이제 돈이 적고 이제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좀 비중을 하나에 좀 몰긴 해야 될 것 같긴 네네. 한데, 말씀해주신 어떤 그런 섹터들 중에서 그래도 뭔가 올 한해 가장 좀 드라마틱하게 좀 바뀔 것 같다라고 추측하는 어떤 산업군은 뭘 좀 꼽으실 수 있을까요? 반도체가. 네. 그러면 그 말은 지금 뭐 삼성전자 뭐 8만 구조대 뭐 10만에 뭐 사람 있어요 뭐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 약간 전고점도 올해는 뭐 이렇게 한번 도달해 볼 만도 하다, 이렇게 보시는 도전은 건가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까지 실적이 많이 좋아지나요? 실적 전망은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조금 기대하는 부분은 2016년, 17년 흐름이거든요. 네. 2016년이 2023년 같고요. 2017년이 24년 같을 것 같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2016년 초에도 감산이 있었습니다. 2등 반도체 2등 업체가 적자 간다 안 간다 그러면서 1등 기업 빼고는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다 감산했어요. 23년 초에도 감산이 있었죠. 네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턴어라운드하는 과정이 나오는 거고, 이 과정에서 2017년에 뭐가 있었냐면 데이터 센터, 서버, 그리고 채굴 수요가 폭발하면서 반도체가 막 날아갔어요. 근데 지금은 AI 모멘텀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실적이 더 나은 그림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저는 2017년하고 좀 비슷한 그림이 되지 않을까. 그때는 이런 모멘텀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네. 그때 2016년 말 2017년 초에도 반도체 사이클이 그렇게 좋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2017년 초에도 턴어라운드야, 턴어라운드. 그러다가 2017년 초 지나서 1분기 지나니까 업사이클이네. 2016년 하반기 가면서 빅사이클이야. 2017년 말 가면서 와 슈퍼사이클이야. 그러고서 주가 고점 찍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대감이 이렇게 변하는 과정에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턴어라운드야. 4분기 실적 보니까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 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1분기 실적에서 반전이 나오게 시작한다면 그런 기대감들이 좀 배가 되면서 좀 움직일 수 있다라 말씀드리고 있고,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누가 사냐 반도체. 네. 외국인이 23년에 반도체를 20조 넘게 샀어요. 그리고 웬만한 펀드들도 오버잇 하고 있죠. 네. 살 사람이 없다. 근데 2017년에도 똑같았습니다. 살 사람이 없다.
근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코스피보다 이 주가 흐름이 더 강하게 움직이면은 시가총액 비중이 늘어납니다. 네. 23%였던 게 한 달 지나니까 25%, 늘어나겠죠. 28%, 30% 이렇게 늘어나요. 네. 그럼 어디서 돈이 들어갈까요? 패시브 펀드나 ETF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쪽으로. 네. 자, 그러면은 돈이 들어가는 게 보이니까 액티브 펀드 쪽에서는 수익률을 초과로 내기 위해서 또 들어갔죠. 그래서 그때 현상이 뭐가 벌어졌냐면 다른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하는 불안하다라고 하는 쪽들은 다 팔고 네. 전부 모든 돈이 반도체로 쏠렸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몰리니까 더 몰리는. 맞습니다. 선순환 구조가 될 수 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거기까지 갈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AI 모멘텀 거기에 대한 수요가 좀 더 살아나는 그림들 그로 인해서 실적이 좀 더 올라가는 전망 그리고 기대감이 더 커지는 그림 이 안에서 수급까지 좀 선순환이 된다면 저는 반도체가 좀 시장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에 핵심은 AI 수요가 올해 폭발할 것이다. 뭐 아니면 폭발한다. 뭐 이거가 이제 기반으로 이제 반도체랑 아까 말한 이제 인터넷 인터넷이나, 기반 예. 이런 데서 이제 성장을 좀 보일 것 같다라는 건데 이 AI 폭발보다도 폭발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올해는 어쨌든 일어날 것이다. 올해는 그 가시성을 좀 더 높게 보여줄 수 있겠다. 그러면은 25년에 대한 기대감들을 땡겨서 반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2021년 1월 달에 S전자가 9만 원을 넘고 막 그럴 때 그때 폭발했던 모멘텀 기술에 대한 기대는 뭐였냐면 비메모리 반도체예요. 아직까지 네. 그렇거든요.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긴 하지만 네. 그런 기술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 AI 모멘텀에 대한 수요에 대한 기대감들이 24년 중에 들어오게 된다면 주가에 대한 선반영 강도는 좀 더 세질 수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어떤 AI 관련된 어떤 분위기가 흐름은 뭐 어쨌든 네. 뭐 시대에서 뭐 거슬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될 것이다. 네. 그러면 아예 AI 관련 주를 투자한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를 하려니까 좀 쉽진 않더라고요. 네, 미국 쪽에 좀 많았고 네. 거기에 대한 그림들이 아마 주가별로 보면 좀 많이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그 다음 단계에서 형성될 수 있는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킬러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킬러 기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퀘스천 마크예요. 근데 따져보자라고 하면 한국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업들은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꾸 반도체 얘기하는 거죠. 그쪽에 수요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반도체 수요가 폭발할 테니까. 네. 왜냐면은 새로운 AI 관련된 그 제품이 나온다고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라는 것은 또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AI 관련주가 뭐예요?라고 하시면은 국내로 따진다면 반도체하고 인터넷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로봇 네. 올해 좀 한번 좀 주목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도 하시는데 네. 로봇 쪽 관련해서는 좀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로봇주도 지금 뭐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랬죠. 근데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 테마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긴 했어요. 아마 올해는 로봇주 관련해서는 넘버스 장세 숫자를 보여주는 숫자가 나오냐? 기업들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되게 차별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4분기 1분기 실적을 확인하시고 실적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시고 얘는 실적이 확실하게 올라가는 그림이구나라고 하면은 투자를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실적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더 커졌다라고 하면은 그쪽은 좀 피하셔야 된다. 그래서 2023년에는 로봇주 하면 다 올라가거든요. 2023년에는 2차 전지 하면은 뭐 2차전지 연관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올라가거든요. 네. 24년은 철저히 분리될 것 같다. 네. 실적이 확실하게 올라온 애들과 그렇지 못한 애들이 분리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실적에 대한 꼼꼼한 체크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반도체 쪽 그 뭐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 TSMC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좀 뭐 대만과의 어떤 뭐 네. 경쟁력에서 좀 뭐 밀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는 뭐 이 주식 투자에서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을까요? 뭐 격차가 좁혀질 거라는 기대는 하고 있지만 그게 전적으로 주가 흐름들을 결정짓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HBM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나왔던 것처럼 새로운 기술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리고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캐파가 거의 꽉 찼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물량들은 다른 쪽으로 한국 기업들이나 이쪽으로 좀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우려는 되고는 있지만 그리고 잘 못 따라간다라는 답답함은 있긴 하지만 24년은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붙어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열어놓고 바라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아주 저평가 구간인 것도 네, 맞고 맞습니다.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것도 맞으니까 그렇게 좀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까 그 조선업 얘기도 해주셨는데 조선이라는 건 사실 수주 산업이니까 네. 어찌 보면은 이게 그냥 앞으로 실적이 그냥 좋아지는 건 거의 확정적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확정적인 상황에서 이게 주가에 많이 반영돼 있다라고 한다면 더 좋아질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봐야 되겠죠. 네. 일단은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수주를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향후 수주가 뭐가 나올 거냐? 대형 탱커선, 암모니아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특수선에 대한 수요들은 계속적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대형 탱커선 같은 경우는 23년보다 24년, 25년 모멘텀이 더 셉니다. 수주 예정량이. 네. 그렇게 된다면은 좀 더 기대했던 것보다 좀 더 나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사이클상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림들을 열어줄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조선업종도 꼭 관심에 놓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조선업종 규모나 시가총액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맞지만 주가 탄력도적인 측면에서는 뒤지지 않을 거다. 시장의 주도주로서 상승률이나 탄력은 같이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어찌 보면 실적이 또 예정돼 있고 이제 네. 뭐 누가 봐도 저평가라는 걸 다들 안다면 네. 뭐 외국인이라든지 뭐 기관에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뭐 선반영으로 미리 좀 이렇게 투자를 하기도 할 텐데 아직까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거는 뭐 어떻게 이걸 봐야 될까요? 일단은 외국인들이 다른 데가 있나요, 지금? 아니요, 외국인들이 23년에 가장 많이 산 업종이 반도체, 자동차, 조선입니다. 아, 그거 사긴 샀군요. 네. 샀어요. 그리고 11월, 12월 달에 11월, 12월, 1월까지 외국인이 3개월 연속 순매수하는 업종, 반도체 다음으로 많이 산 업종이 인터넷입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막 사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알게 모르게 사고 있어서 매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수급적으로는 지금 뭐 외국인 선물 그리고 단기적인 매물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 이런 걸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도 외국인 투자들은 1월 달에도 반도체하고 인터넷을 계속 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열어놓고 본다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외국인 매도보다는 어떤 것들을 샀고 어떤 것들을 팔았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2차 전지를 조금은 천천히 가자. 좋을 수는 있겠지만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말씀드린 이유는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판 업종이 2차 전지랑 제약바이오예요. 외국인들이. 네. 근데 제약바이오는 최근 작년 11월부터 샀다 팔았다 하고 있고 2차 전지 매도도 좀 줄어든 건 맞아요. 근데 아직까지 명확한 스탠스를 보여주지 않고 있어서 외국인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올 때쯤 아마 본격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겠다는 말씀드리고 있어서 지금 바라볼 거는 수급적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반도체, 조선, 인터넷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뭐 분배해가지고 네. 이제 산다 하면은 뭐 당장은 조금 조정이 네. 있을 수도 있겠지만 1분기 제일 불안하다고 네,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한 1년 정도로 놓고 보면은 네. 나쁜 수익률은 아닐 것이다. 생각보다 짭짤한 수익률이 기대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지금 뭐 돈 한 5천만 원, 뭐 3천만 원 있는 분들이 뭐 하지 할 때 네. 되게 애매한데 지금 어쨌든 뭐 제가 봐도 지금 주가는 정말 저점이지 않나. 네, 맞습니다. 2,400대 이거 너무 낮은 것 너무 같긴 낮은 해요. 거죠. 지금 10년 전, 20년 전에도 이랬는데. 2,500을 못 넘어가고 크게 보면은 뭐 2,300에서 2,600 여기에 갇혀버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딱 중간이 2,450인데 거기에 계속 올라갈 만하면 떨어져 있고 더 떨어졌으면 또 올라가고 계속 그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중간 가격대 와 있으니까 지금부터 사 모은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연말에는 많은 분들이 답답한 흐름에서 이거 해서 좀 그래도 꽤 벌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의 수익률은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건 또 제 개인적으로도 좀 네. 궁금한 부분인데 요즘 뭐 채권 투자에 대해서 네. 뭐 작년 한 11월, 12월에 사신 분들은 막 돈 좀 벌었는데 네. 또 최근에 사면 또 약간 좀 불안불안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큰 틀에서는 앞으로 금리 인하에 베팅을 네. 하겠다 해가지고 채권 투자하시려는 분들도 네. 있는데 지금 1월 한 중순 말 이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채권 투자의 어떤 메리트 이게 뭐 어느 정도 괜찮을까요? 중간 정도 왔다. 그러니까 5%를 넘었던 미국채 10년물로 말씀드릴게요. 5%를 넘었던 채권금리가 3.8을 깼어요. 120bp가 다이렉트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오를까? 반등을 한다면 한 3분의 1, 한 반 정도 반등을 할 수 있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4.2, 4.3 정도면은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은 4.1까지 반등을 했거든요. 네. 조금 더 올라가게 된다면은 채권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좀 사모아도 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또 한 번의 수익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채권 투자도 저는 24년에는 좀 매력적이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완전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제 금리가 뭐 아직은 뭐 조금 약간 뭐 불안한 요소들도 있으니까 네. 이것도 너무 막 올인하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마찬가지로 4.2, 4.3에서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4.2를 넘어섰다라고 할 때부터는 좀 모아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채권 금리 인하 시점이 3월이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다이렉트로 꽂아 내릴 수도 있고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만약에 3월에 금리 동결하고 너무 기대가 너무 과다 또 얘기를 하면 4.3, 4.4까지 올라갔다 또 밀리는 그림이 나올 수도 네. 있어서 좀 모아간다. 그러니까 1분기 동안에는 모아간다. 3월 20일이 3월 FMC거든요. 네. 그때까지는 모아가고 만약에 여기서 금리 인하가 현실화된다면 그때는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다시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가 분기점이고 그때까지는 좀 모아가자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채널에 이제 주식 투자 관심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좀 부동산에 더 관심이 네. 많아가지고 이제 주식은 그냥 한번 가볍게 하시는 네. 분들 뭐 삼성전자 정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네.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 주식이라는 것도 투자고 네. 그러면 결국에 이게 뭐 장난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결국에 이제 수익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주식이야말로 철저하게 투자성 상품이니까 그러면 이런 어떤 투자에 성공하고 실패하고 어떤 이런 그 가르는 요인 같은 걸 좀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대중 여론에 너무 휩쓸리지 말자라는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제가 작년 11월, 12월, 1월, 올해 1월까지 말씀드렸던 건 더 오를 것 같을 때 팔고 더 떨어질 것 같을 때 사고 이것만 잘해도 트레이딩 하면서 올해 상반기, 올해 1분기까지는 좀 수익이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가 좋다라고 해서 너도 나도 뛰어들다가 마지막에 뛰어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포모라고 하죠.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거둘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투자가 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흐름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모두 다 좋다라고 할 때는 조금 더 조심하고 모두 다 나쁘다고 할 때는 오히려 기회 요인을 찾아보는 투자가 저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성공 확률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좋다고 할 때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나쁘다고 할 때 기회 요인을 점검하는 투자 자세만 가지신다면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에서도 높은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고 성공 확률을 더 높여가실 수 있겠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보통은 확실히 상황이 안 좋다고 하는 데서 기회가 많고 네. 뭐 좋다고 하는 데가 사실 뭐 좀 먹을 게 많이 없는 뭐 맞습니다. 그런 구간인 게 맞긴 맞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심리적으로 그게 알지만 안 안 되니까 되는 거죠. 네. 안 되니까 참 이게 투자가 어려운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또 이제 또 새해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설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또 이제 또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이제 올 한 해 또 긴 여정을 또 보내면서 투자를 또 하셔야 될 텐데 네. 앞으로 24년 투자하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분기까지는 모아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세 성격이 좀 바뀔 수 있으니까 잘 모으셨다면 잘 지키는 게 올해 투자 전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네. 말씀을 드리냐면 1분기 때, 2분기 때 좀 불안정하더라도 잘 모아놓으시면 하반기 때 쭉 뻗어가는 장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5% 올랐어. 네. 팔아야지 하면 못 잡을 수 있어요. 하반기에는. 그러니까 1분기 때 특히 1분기 때 잘 모아놓고 기다리시면은 올해는 좀 편안한 장세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더 떨어질 것 같을 때 사고 더 올라갈 것 같을 때 파는 거는 1분기 때 좀 네. 집중하는 그림들로 가져가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항상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안에서 투자기에는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래서 이게 1년 내내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죠. 상황 변화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네. 업데이트 드리고 뭐 계속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나오는 뭐 쓰는 자료나 그런 것들 좀 한번 챙겨 보신다면 이경민 팀장이 이렇게 좀 그대로 유지되는구나. 이 친구 왜 바뀌었지? 그러면은 또 불러주시면 네. 또 와서 업데이트 드리고 그때 맞는 최적화된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사실 뭐 지금 현재 있는 정보 가지고 판단하는 네. 거지 뭐 중간에 또 막 바뀌는 게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시성을 따지고 맞습니다. 항상 딱 시황을 계속 보고 있어야 네, 되는 네,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리서치부 부장님이신 이경민 부장님과 함께 2024년에 주식 투자 전망도 그리고 이제 어떤 산업군에 투자해야 될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또 새해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 어떻게 이제 올 한 해 자산을 좀 배분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부장님과 인사 나누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